예,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 김재명 선생님을 모시고 세 번째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인 없는 땅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과 분쟁의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그 시간에는 세 번째인데요. 그렇다 한다면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좀 더 이렇게 평화를 넓히고 확장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와 국제 시민사회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한국 시민사회는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갖고 협력해야 되는지, 연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여쭤보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시민사회가 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 멀기만 하고 잘 모르는 나라인데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또 테러, 뭐 이슬람 이런 인식 속에서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런 분들에게 왜 우리가 한국 시민사회가 팔레스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면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의 가혹한 그 군사적 억압 통치를 받았죠. 그런데 21세기 현재 진행형으로 팔레스타인에서 70년 넘게 이스라엘의 군사적 억압 통치를 받는 민족이 팔레스타인 민족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나라가 없는 서름을 겪는 그런 민족이 많지는 않은데 중동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 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어떤 접점을 갖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팔레스타인이 이제 이른바 아랍이라는 아랍어로 하는 이른바 큰 틀에서 보면 아랍족이죠. 근데 우리가 아랍 또는 중동 또 범위를 넓혀서 이슬람에 대해서는 한국의 또 많은 분들이 적지 않게 또 오해나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몇 년 전에 예멘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해마다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전쟁이죠. 근데 예멘에서 전쟁의 화마를 피해서 한국의 제주도로 몇백 명의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또 우리 SNS 상에서는 왜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받아주느냐 뭐 이러면서 또 이 좀 엉뚱한 시선으로 잘못된 시선으로 그 난민들을 흘겨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나름대로 좀 아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사무총장님 중심으로 이 올리브 캠페인을 하시는 것도 그런 오해를 벗어나는 하나의 또 과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리브라는 것이 제가 뭐, 어떤 책을 보니까 아테네의 여신이 이 아테네 시민들한테 선물한 게 올리브 가지더만요. 그리고 또 저는 비종교인입니다만은 구약의 창세기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타고 이제 대홍수를 피하고 난 뒤에 이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이 육지가 어디 있는가, 물이 좀 빠졌는가를 보는데 어느 날 그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평화의 상징은 올리브, 비둘기 이렇게 이제 여긴다면 지금 이제 이 캠페인이 이 중동 평화를 가져오고 이, 그쪽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작은아마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캠페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캠페인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할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피 속에 이 외세로부터의 가혹한 수탈과 억압을 받았던 그 역사적인 경험이 우리 피 속에 흐르죠. 그런데 중동의 한복판에서 몇백만 명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날마다 현재 진영으로 그런 고통을 겪는다면 남의 일은 또 아니지 않겠나. 그리고 아주 실리타산적으로 현실적으로만 또 따져도
중동 정세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격화하면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결국 그게 유가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한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 어떤 이해타산에서도 그 중동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전혀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틀을 크게 보면 세계 평화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분쟁 지역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한반도라는 이 세계적인 분쟁 지역 한복판에 살고 있죠. 제가 분쟁 지역 어디 취재를 가면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미스터 킴, 너 저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너네 패밀리 다 괜찮아? 오케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한국은 분쟁 지역으로 각인돼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저 두 발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못 느끼고 덜 느끼고 있습니다만 외국 사람들은 그렇죠. 자, 같은 분쟁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서 어떤 저 팔레스타인을 돕는 것은 또 하나의 또 이 중동 평화를 범위를 좀 외연을 확장시켜서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돌아 한반도의 안전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작으나마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올리브 묘목을 기증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삼성이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예,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선생님께서 2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쟁점에 대해 5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예. 지금 한국 시민사회가 팔레스타인 이슈에 관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민사회나 또는 국제사회에서 민들이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이 문제를 그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리고 예. 한국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의 단계가 이제 나아가고 세계 시민들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가 또 좀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좀 자료를 하나 정리를 했는데요. 해외에서 이 평화운동 단체를 포함한 또 시민단체, 또 이 투자기관, 또 교원단체,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억압 통치를 비판하고 나는 이스라엘이 못마땅하다. 당신들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의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다. 당신들의 그 제안을 내가 따르지 못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 운동을 큰 틀에서 보면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BDS, B라는 게 보이코트, D라는 게 다이베스트먼트 또는 뭐 디베스트먼트라고 발음하기도 하지만 투자를 처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생션, 제재죠. 그래서 앞에 보이코트의 B, 다이베스트먼트의 D, 생션의 S를 따가지고 BDS라는 운동을 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보이콧, 투자 철회, 투자 회수, 그리고 제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요.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2014년에 노르웨이 국부 펀드, 이게 굉장히 그 단위가 큽니다. 그 달러로 막 몇 조 막 이렇게 되는 그 펀드 기금을 운영하는 단체인데요. 기관인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의 군사적 억압 통치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 통치에 도움이 되는 어떤 작용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우리 펀드가 가서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고 살펴보니까 여러 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회수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부펀드, PGGM이라고 하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저 미국 유명 가수 중에 스티비 원더가 있죠. 이 양반이 2012년도에 미국 LA에서 이스라엘 군이 후원하는 어떤 단체가 LA에서 공연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스티비 원더를 초청을 했어요. 스티비 원더가 저 공연에 오면 대박이죠. 근데 원더가 한마디로 노 했어요. 왜? 이스라엘 군을 후원하는 단체가 연 그 노래잔치에 내가 손님으로 가서 주연급으로지만 손님으로 갈 수는 없다 하고서 딱 잘라 거절했고요. 저 스티븐 호킹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분은 무계릭병을 앓고 계셨던 분이죠. 이분도 이스라엘 학회에서 여러 번 초청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 학회에 내가 갈 수 없다. 앞서 제가 2편에서 그 노벨상 받은 저 시몬 페레스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시몬 페레스가 스티븐 호킹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시몬 페레스 그때는 이스라엘 대통령이어서 죽기 직전입니다만 2013년의 얘기예요. 학술대에 스티븐 호킹을 초청을 했는데 호킹이 한마디로 나는 갈 수 없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업통치를 내가 가면 그거를 용인하는 것이다 하고서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단체인 아일랜드 교원연합에서도 이스라엘은 남아프리카에서 예전에 했던 흑백 분리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비판한다 하면서 BDS 운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펴겠다고 했고요. 또 미국에서도 일부 소수의 이게 소수 단체입니다만은 아메리카 학회라고 해서 여기에 ASA라는 단체인데요. 여기서도 유대인 학자들과의 교류는 우리 안 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에어비앤비. 여러분이 여행하실 때 많이 쓰는 플랫폼이죠. 에어비앤비에서도 동참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박업소가 한 200개가 넘어요. 근데 에어비앤비 쪽에서 이거 다 퇴출시켰어요. 서안 지구의 정착촌은 불법 점령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관광업소, 숙박업소를 하는 것은 그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우리가 그거를 동참하기 어렵다 하고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 유럽연합에서도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만든 농산물 수출품에다가는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라고 쓰지 말고 메이드 인 세틀먼트라고 써라. 그렇게 딱 못 박아놨어요. 그걸 어기면 형사처벌받는다라는 규정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이스라엘 메이드 인 세틀먼트라는 라벨을 의무화시켰고요. 아일랜드에서도 아까 교원연합에서도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만은 수출품을 아예 정착촌에서 나오는 수출품은 라벨 그거 붙일 필요 없어. 우리는 안 받을 거야 하고 수입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어기면은 최대 징역 5년을 처한다. 굉장히 강한 법이죠. 그게 아일랜드 의회에서 통과된 법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BDS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 때 이거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야? 특히 메이드 인 세틀먼트야? 이런 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무역 하시는 분들이 팔레스타인의 커피를 또 그쪽에서 좋은 값에 사줘서 우리가 우리한테 한국에 들여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 억압 통치가 결국은 경제 봉쇄로도 이어지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이슨 비료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들어가게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농산물을 바깥으로 수출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그런 어려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도우려면 최소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게 메이드 인 이스라엘인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팔레스타인 농산물이면은 조금 값이 내 예산을 좀 오버하더라도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본 김에 그저 좀 한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이렇게 좀 사서 쓰는 뭐 그런 작은 동참이 일종 올리브 묘목을 기증하는 그런 동참 그런 정신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 BDS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예, 예,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예, 한국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에서 이제 예, BDS 캠페인을 예, 중심적으로 이렇게 예, 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좀 더 넓혀지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예,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런데 한국에서 보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국 정부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한국 네, 네, 시민사회에서 네, 네, 쟁점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평화를 확장해 네, 예, 가기 위해서는. 예, 근데 매번 그 유엔에서나 유엔 회의에서나 예, 이렇게 예,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예, 한국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예, 대단히 이렇게 이스라엘 관점, 이스라엘 중심의 예, 미국 중심의 그 의견들에 예, 그래서 뭐 동의를 하거나 거부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여튼 그래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네, 네, 교수님의 그 의견, 네, 판단, 네, 고견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런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지금 정부까지 이스라엘에 관한 여야 가릴 거 없이 미국의 의회와 비슷한 그런 모양새로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어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어떤 투표가 있다면 항상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쪽으로 투표를 합니다. 이를테면 2009년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맹폭격하고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한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고 2019년도에 2014년도에 또 가자 지구를 또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죠. 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유엔에서는 유엔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루는 플랫폼이 세 개인데요.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다른 하나는 유엔 총회,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 세 개인데요. 유엔 안보리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은 한 번도 통과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뻔하죠. 이스라엘을 감싸고 도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예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걸 예상하고 결의안이 상정이 안 되기도 하고 어렵사리 상정시키면 미국이 또 비토를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결의안이 안보리에 통과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유엔 총회가 이제 하나의 마당인데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관한 비난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우려를 나타내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우리 한국은 항상 기권이에요. 기권.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을 포함한 중동의 산유국들은 관심 있게 봅니다. 이번에 한국이 기권하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을 실망시키는 쪽으로 팔레스타인 이 한국 정부가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세 개의 플랫폼 가운데 마지막 하나인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죠. 또 한때는 의장 국가로도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서 저질러진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에 대한 비난 결의안이 나오면 한국은 항상 기권했어요. 이번에 좀 찬성하면 어땠을까?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을 좀 기쁘게 했으면 사우디나 이란이나 그때는 이란도 석유 수출할 테니까 하여튼 쿠웨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 해주지 않을까? 이런 농담 삼아 우리가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팔레스타인의 유엔에서의 지위가 한 단계 올랐죠. 비회원 옵저버 단체에서 비회원 옵저버 국가로 국가로 승격이 됐을 때 그 결의안에서도 한국은 기권했어요. 이스라엘이 싫어하고 미국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한국의 이익을 먼저 따져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봐야지 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는가? 그 부분이 참 문제이죠. 그래서
이 한국의 대외 정책, 특히 중동 정책에서는 우리 국가 이익을 먼저 챙기는 쪽으로 그렇게 저 유엔에서의 표결에서도 좀 더 저 선제적으로 좀 더 저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정부와의 그 협력 관련해서 보면 그 뭐랄까 코이카 같은 경우도 예, 팔레스타인 지역은 예외 지역으로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예, 민간과 협력이 그 파트너가 안 되어지는 그 지원이 안 되어지는 예, 부분인데 대단히 좀 아쉽죠. 그 이제 그 오랫동안 그 긴 시간 좀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고견 듣고 마무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포함해서 그 팔레스타인과 평화로 만나고자 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에 대한 좀 뭐랄까 조언이랄까요, 제안이랄까요,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 걸로 오늘 그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예,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이 그동안 뭐 GNP도 훨씬 커졌고 한국 전쟁 이후에 굉장히 저 덩치가 커졌죠. 이른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직도 물론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 부의 불평등의 문제가 있고 또 서울역 앞에 보면 저 집 없는 사람들이 또 추운 겨울을 나는 그런 또 모습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국을 또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10대 강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과연 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좀 책임 있는 모습, 예전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나마 등 따스고 배가 고프지 않은 그런 단계가 왔을 때 지구촌의 어떤 이 고통받는 사람들, 굶주림으로 또 전쟁으로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관심이 그만 우리 저 GNP나 이런 그 그래프가 얘기하는 그 상승 곡선만큼 올라와 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못하죠. 그나마 한국에 그래도 뜻있는 비정부 기구에 일하시는 저 활동가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또 좋아지고 제가 분쟁 지역 가면 우리가 한국으로서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또 환대하는 또 그런 저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카슈미르에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카슈미르에 갔을 때 거기 사는 사람들 카슈미르 난민들을 보니까 그 난민들이 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됐다. 그리고 어쩌다가 도움을 받더라도 일회성에 그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카슈미르에 지진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죠. 카슈미르 난민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평소에 못 다니고 있다가 지진이 나니까 전 세계의 NGO 단체들이 몰려가지고 저 텐트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주일학교처럼 이렇게 막 그 운영을 하다가 그러고선 또 금세 그 뭐 기간이 길어야 한 달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또 철수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연락이 끊겨져요. 일회성이죠. 그리고 사진은 찍어가고 우리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물론 홍보는 그 단체에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을 우리가 한국의 시민사회가 나름대로 관심 있게 돕는다면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게 좀 지속성이 있는 그런 활동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아마도 제가 저 올리브 저 기증 묘목 캠페인을 보니까 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묘목이 자라는 게 이게 저 1, 2년에 자라는 게 아니라 올리브 나무는 뭐 수명이 뭐 1000년 이상이라고 그러죠. 한번 잘 심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스라엘의 악한들이 애써 심은 우리가 저 보낸 그 묘목들이 그들이 또 잘라내고 물을 엎지르고 묘목이 물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이게 묘목이 자라는데 물을 엎질러 버리고 묘목 뽑아내고 이런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의 지속성이 되려면은 돈을 우리가 성금을 잘 모아서 많이 모아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그 성과물을 그래도 현실적으로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겠다.
거기 팔레스타인 NGO 분들이 그런 활동을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보내서 식재되어지는 그 지역은, 네. 특정적 이제 헤브론 지역하고 나블루스 음, 지역에 이제 두 마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유대인 정착촌민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불태워지거나 뽑히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사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예, 사진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 대사관에 예, 저희들의 후원해 주신 분들과 예, 같이 예, 예. 항의도 하고 이렇게 예, 좀 예. 하는 걸로 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예, 아직은 이제 저희들이 시작한 지 다행이네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내서 식재하는 지역들 자체가 에어리어 C 지역이니까 이스라엘하고 접해 있거나 점령권이 바로 있거나 음, 군사기지 옆에 있거나 이런 지역들에다가 하니까 항상 그런 위험은 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예, 제가 그동안 이제 세 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제 주인 없는 땅 팔레스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쟁점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 시민사회가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왜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단순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모금 캠페인이거나 기부 캠페인이거나 뭐 불교 돕기 하는 뭐 이런 활동이 아니라 이 캠페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해하고 또 그걸 거꾸로 또 한반도의 평화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거울처럼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한반도의 민들이 만나서 서로의 평화를 확장하고 높여가는데 함께 손을 맞잡았으면 좋겠다,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예,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 예, 한마디만 마무리 멘트만 제가 잠깐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미국에 가서 미국 원조를 요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만요. 이건 자선이 아니라 투자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에 관해서는 사실 젤렌스키가 중립국으로서의 위치를 좀 잘 지켰으면 이런 전쟁이 안 났지 않았겠나. 나토 가입하려고 애쓰고 막 그런 것보다 애써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보다 그런 비판이 있지만 하여튼 젤렌스키가 오늘 미국에서 얘기한 자선이 아니고 투자다 하는 그 얘기가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 명목을 1인 한 그루에 3만 원씩 내서 하는 것이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는 자선행위냐? 라고 볼 때는 그걸 넘어서는 다른 또 큰 의미가 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가져오는 결국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가져온다면 그게 중동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로 다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런 역할을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브 묘목에 작은 액수라마 기증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 행위라기보다는 좀 더 큰 의미로 중동 평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투자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 주신 김에 제가 이제 덧붙이는 말씀과 이렇게 네. 마무리 인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네, 네, 마무리 인사 말씀까지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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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봐주신 분들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주변에 이 영상을 통해서 올리브 트리 캠페인과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처음 갖게 된 분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먼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도 한번 과거의 우리 과거사를 생각하면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겪었던 할머니들이 겪었던 고통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이 결코 남의 눈물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피 속에 DNA 속에 흐르는 그 눈물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리브 묘목 기증운동에도 한번 작게나마 마음 편하게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시고 또 우리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 팔레스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넓혀주실 수 있어서 넓혀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궁금한 부분들은 우리 교수님께서 그 저술하신 눈의 땅 팔레스타인을 참고하거나 또는 유튜브에 보면 그 김재명 팔레스타인 딱 치면 영상이 많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의 시작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우리 교수님께 그동안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거에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